게임 아이템과 NFT는 뭐가 다르냐, 똑같이 어떻게 보면 버추얼 자산인데 게임 유저인 제가 이 소유권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것들은 게임을 만든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고, NFT 같은 경우에는 제 지갑 속에 있는 제 자산이다 보니 이거 갖다가 뭘 하든지 간에 제 마음이고, 만약 전당포 주인이 NFT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받아주고서 100만 빌려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NFT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다뤘었는데요. 사실 그래도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NFT 뱅크의 김민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NFT 뱅크는 NFT 자산을 관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대표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그냥 부연 설명하자면, NFT라는 자산은 굉장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중고 자동차나 이런 상품들을 사고 파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자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토큰을 그냥 관리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힘듦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NFT,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가치 평가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뭐 얼마만큼 존재하나, 투자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지표들을 좀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친숙하게 좀 표현을 드리자면, 토스나 뱅크샐러드 이런 서비스 써보시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계좌들을 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계부처럼 이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을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한데, 비슷하게 이 블록체인 영역에서는 뭐 메타마스크를 비롯해서 다양한 크립토 지갑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갑들로 사람들이 NFT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NFT 뱅크에 들어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크립토 지갑을 연동을 하게 되면 그 지갑에서 이제 구매하고 판매했었던 모든 NFT에 관련된 자적들부터 시작해서 현재 아직까지 팔지 않았으나 제 지갑에 있는 NFT에 대한 가격들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클립에 몇 가지 NFT가 있고 또 메타마스크에 몇 가지 NFT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따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로그인 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NFT 뱅크에서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우선 NFT가 무엇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NFT가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토큰에 대해서도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토큰이 무엇인지, 이게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전적 정의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체 가능하다는 건 무엇이냐? 여기서 대체 가능성은 가치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1,000원짜리와 제가 갖고 있는 1,000원짜리는 사실상 같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거죠. 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 1,000원짜리가 저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 마지막 유품으로 주신 1,000원짜리예요. 그러면 다를 수 있겠죠. 여기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절대 못 바꾸죠. 절대 못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거나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NFT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뭐 쉽게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미술 작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어떤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FT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이더, 같은 1이더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나, 예를 들어서 크립토키티인데 제가 갖고 있는 크립토키티는 굉장히 특이한 형질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쉽게 어떤 다른 크립토키티랑 쉽게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되게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토큰들은 다 NFT로 통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NFT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유니크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일련 번호라는 게 있는데 그 일련 번호는 유니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련 번호 갖다 사람들이 이 NFT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 일련 번호는 일련 번호고, 메타데이터, 이미지가 됐든 특성값이 됐든 결국에는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맞닿는 부분들은 그런 메타데이터나 이미지적인 측면인데,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유니크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컬렉션 단위로 나온 NFT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컬렉션에 4개의 작품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4개의 작품은 동일한 이미지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유니크한 걸 얘기하진 않는다. 완벽하게 유니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정 수량이 있거나 무제한으로 뭐 발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면 네네네네네. 그래서 NFT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디지털 프로퍼티 라이트라 해서 디지털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는다. 이게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증명이 가능한 희소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의 중요한 축 위에 이제 NFT라는 개념이 이제 올라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NFT에 대해서 이제 다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NFT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갖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서 나가서도 굉장히 자주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뭐 게임 아이템과 그러면 NFT는 뭐가 다르냐. 네.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버추얼 자산인데 버추얼한 공간에서 사고 팔리는 재화인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게임에서 소유하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아이템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제가 사용자인 게임 유저인 제가 이 소유권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IP와 모든 것들은 그 게임을 만든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사용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제가 그 아이템 갖다가 전당포에 가든 은행에 가든 가져가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NFT 같은 경우에는 제 지갑 속에 있는 제 자산이다 보니 네. 이거 갖다가 뭘 하든지 간에 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제가 이걸 전송을 했었을 때 실제 이 소유주가 명확히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 상황에서 제가 전당포에 가서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갖고선 내가 한 100만 원 빌리고 싶다. 만약 전당포의 전당포 주인이 NFT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받아주고서 100만 원 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 이제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NFTFi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NFT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마켓에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NFT를 장기로 홀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기 동안 가지고 있으려는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의 기회가 나타난다 했었을 때 이걸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린 것 같다가 일종의 갭 투자를 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NFT는 소유권이 명확한 거다라고 네네. 보면 되겠죠? 네네. NFT는 다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왜 꼭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나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블록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능해진 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정보와 데이터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제 굉장히 쉽게 인포메이션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반대로 복사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전송은 가능했으나 어떤 유니크한 가치에 대해서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었거든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의 전송 수단에서 넘어가 이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를 전송을 위한 인터넷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가치를 담는 NFT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뭔가 이 가치를 계속해서 담기는 어렵겠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걸 잘하고자 만들어진 새로운 인터넷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다. 네, 그럼 블록체인이 이제 가치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 위해서 NFT가 더 활발하게 더 확산될 수 있고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겠죠? 네네. 사실 NFT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NFT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 뭐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이름이 거기 새겨지는 건가? 아니면 예술 작품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가? 네네. 약간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네. 사실은 일반적인 토큰이라는 개념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라고 네. 해서 일종의 규약들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 하나의 규약이 우리가 소위 아는 펀저블 토큰이라 말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다양한 토큰들을 아우르는 프로토콜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ERC20이라는 규약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ERC20이라는 거는 이더리움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벨로퍼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포저를 내왔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기능이 이더리움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 중에 20번째의 중요한 프로포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는 기축 통화 말고도 다양한 통화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된 게 ERC20이라는 규약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다양한 토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은 흘러 721번째에 또다시 만들어진 하나의 규약이 있었고요. 네. 그게 NFT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크립토
크립토키티를 만들었었던 데퍼랩스에 있는 개발자가 우리가 NFT라는 새로운 형질의 토큰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키티를 이제 그 ERC721이라는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NFT들은 전부 다 그 규약을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크립토키티가 처음 NFT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사실상 그 전에도 NFT의 컨셉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령 크립토펑크만 하더라도 크립토키티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왔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규약에 의해서 표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크립토키티가 이제 최초 사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NFT의 컨셉과 NFT 자체는 그 전에도 훨씬 전에도 존재는 했었다. 그렇지만 그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NFT는 크립토키티가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양한 이제 디지털 작품들이 NFT화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디지털 작품의 이런 파일이 NFT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디자인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NFT에다가 실제 그림 파일이나 이런 미디어 파일들을 늘려는 시도가 당연히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개발해보다 보니 그게 되게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이런 미디어 파일들은 결국엔 다 데이터인데 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스피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그래서 실제 모든 내용들을 이 블록체인에 담는 것보다는 IPFS나 Arweave라고 하는 다른 분산 저장을 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에다가 그 파일 자체는 저장을 하고요. 그게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이제 해시 값이라는 게 나와요. 이 컨텐츠에 대한 유니크한 어떻게 보면 지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을 NFT에 넣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디어 파일 자체는 이 블록체인에 담기는 게 아니라 분산 처리가 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핑거프린트만 NFT에 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가 NFT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술 작품, 크립토 아트 전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지문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담는 시도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NFT를 훨씬 더 가치를 또 많이 부여받기도 하고요. 크립토 아트들은 그 파일 자체들은 블록체인 위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는 위변조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이 IPFS라는 공간에다가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은 이 이미지 파일의 컨텐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만약에 바뀌어요. 그 1픽셀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요. 이 지문의 값이 바뀌어요.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위변조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